예, 저희가 오늘 금융시장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현재 금융시장, 저희가 가장, 요즘 말씀드리지만 금융시장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인포맥스 선임기자, 선재규 선임기자님 모시고, 지난 주말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국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유가를 계속 이렇게 끌어올렸고, 결국 그 유가가 올라간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고,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박살을 냈고,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퍼펙트 스톰이다, 뭐 호재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랑 곡물 가격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현재 이제 바뀐 상황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 못하게 되면 좀 큰일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그 38개 회원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9.2%, 그러니까 지난 4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식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11.5%.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이제 그 식품, 그다음에 곡물, 그 작황 같은 건데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사실상 아직까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그 외교 차관이 지난 주말에 그 샹그릴라 대화에 나와서 로이터하고 회견을 했는데,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를 통한 그 육상 통로 개설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통치 않다고 했습니다. 어쨌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했고, 로이터 얘기는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철도 그 협계 그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은 이제 철도를 또 바꿔서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빨리빨리 이제 안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를 통한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로 싣고 가서 그 다음에 배에 환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육상 통로를 뚫기 위해서 이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타스통신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그 푸틴, 그 다음에 젤렌스키하고 별도로 접촉을 갖고 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 그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터키는 물론이고 제3국 식량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밀 수확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저장해놨던 거가 이제 꽉 차 있고, 새로 이제 수확을 시작하는 거가 이제 추가로 저장해 놓을 것을 찾지 못하면, 이게 이때부터 진짜 큰일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밀 수확 시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겨울보리하고 겨울밀 수확이 시작된 걸로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오데사 지역, 이제 그쪽에서 지금 겨울보리 타작이 시작됐다는 게 현지 당국 그 설명인데요. 이번에 겨울보리하고 겨울밀을 포함해서 이번에 그 수확하는 경작지가 한 106만 헥타르 정도, 상당히 많은, 굉장히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 곡물 수출국이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곡물 수확량이 한 8,400만 톤. 이게 그 전에보다 한 30% 정도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흑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우크라이나 창고에 쌓여 있는 물량이 가장 최근 집계가 최소 3천만 톤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AFP 통신이 전했는데, 우크라이나 농업부 얘기는 전쟁 피해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작지 한 25%가 파괴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가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도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전쟁 중인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건지 이제 궁금했었는데 25%나 파괴가 됐으면 사실 이제 밀 수출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그 밀 공급이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 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차질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도 지금 이제 작년 겨울에 심은 밀 수확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일단,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작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난성, 장수성 같은 데가 이제 중국의 밀 주산지인데 여기는 이미 수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산시성하고 산둥성 같은 데도 수확이 막바지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전체 겨울 밀 경작지의 한 78% 이상이 지금 이제 수확되거나 수확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방역이 엄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중국 당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농업뉴스 사이트가 중화양망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그 편집장 얘기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예년 수준을 웃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봄 파종한 밀 작황도 나쁘지 않아서 올 여름 생산도 낙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많이 파괴된 거는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내년이 문제인 거죠. 자, 참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세계적으로 올해 가뭄 굉장히 심하고 작황이 다들 안 좋다고 그랬는데 또 중국은 전쟁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생산을 독려를 해서 오히려 작황이 나쁘지 않았다. 예, 참 그래도 또 그나마 많이 생산을 하는 중국이라도 이렇게 또 작황이 좋았다니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중국이 이렇게 작황이 좋은 게 사실 어떤 뭐 제3국의 어떤 수출이 늘리거나 이런 차원보다는요, 자기들 식량 안보 차원이 큽니다. 지금 올해 한 6억 5천만 톤 식량 생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우리 돈으로 한 3조 8천억 원 정도의 농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에도 한 근 2조 원 정도로 추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커창 총리도 지난달 말 그 전국 식량 대책 회의에서 확실하게 이 작황 관리를 하라.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엄정 문책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어떤 세계적인 그 식량난에 기여하는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역시 자기네 식량 안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내수만 해결 잘해서 세계에서 물량 빨아들이지만 않더라도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거 그것만 해도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 유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시청자분께서 유가가 결국 이제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유가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근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그 금수 조치가 EU에서 들어가도 유가가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러시아가 오히려 돈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오피셜로 확인이 됐다고요? 그동안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건 이제 러시아 얘기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국무부 에너지안보 특사가 지난주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러시아가 원유하고 가스 판매로 전쟁 전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걸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유럽연합도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석유 금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합의를 한 상태인데 그래도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절대량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많이 벌었는데 결국 미국 쪽에서도 그렇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러시아의 제재라든지 이런 게 딱히 러시아에 타격이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금수 조치가 앞으로 이게 러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타격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 국무부 에너지 특사가 청문회에서 그 이제 인도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그렇게 미국이 지금 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도에 러시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바라면서 그렇지만
이런 거래를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매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어떤 그 상한 같은 거 설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 판매 수익을 줄여야 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동맹이 이렇게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만 뭐 지난주에도 이제 중남미라든지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들이랑 이렇게 뭐 수출할 수 있고 이런 통로를 다른 데랑 계속 개척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석유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또 러시아 석유 살려고 이 와중에도 달려드는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인도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던 아마 스리랑카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연료난이 심각하거든요. 그 총리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재무장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AP통신하고 회견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연료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 최대한 다른 에너지원을 모색할 거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더 많이 도입할 수도 있다. 일부적으로. 그리고 중국도 우리를 지원해 왔는데 추가 지원을 받을 용의가 있다. 미국을 더 애태웠습니다.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이 딜레마하고 이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러시아 원유로 이제 특히 개발도상국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구매 의욕이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장 논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예, 참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지난주에 이렇게 이 시장 논리지 정치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다시 한번 이제 새겨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러시아 얘기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러시아도 문제지만 이제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이제 전쟁을 어떻게 지금 이제 끌고 가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중단을 시켜야 될지 고민인데, 중국도 사실은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동안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뭐, 최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나온 게, 뭐, 이제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정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전에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더 발전 못하게 하려고 요런 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반도체 지금 뭐 우리도 지금 반도체에 상당히 이제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데요.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죠. 앞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이면서 또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인데 이미 미국 의회도 이거는 초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상원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하원은 올해 2월에 각각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안에는 두 법안 모두가 한 520억 달러, 65조 원 정도를 반도체 업계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상원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양원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면 이걸 이제 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을 통합하는데 이제 그 작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선거를 앞둬주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은 바이든이 한 건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11월 중간 선거에 별로 자기들한테는 득이 안 된다고 해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합시다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민주당도 지금 최근에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이제 총기 규제법을 이제 대폭 이제 그 여론이 이제 거기 실리니까 하니까 공화당이 이제 그걸 계속 뒤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걸 집중 공략하느라고 반도체 법안은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속이 타는데 일단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하원 법안 두 개에 이제 같이 있는 게 520억 달러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별도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절충안도 아마 내부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는 못해. 묶어서 가자. 이런 식인 모양입니다. 일단 이게 되면은 이건 우리 반도체 인텔도 그렇고 대만 TSMC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상당히 혜택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반도체 이제 정치적인 이런 계산이 복잡해서 지금 조금 좀 뒤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끔은 참 이 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정치라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국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참 이럴 때 본인들의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여러 가지 큰 그림, 정말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좀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데 다 저희만의 생각일 뿐이겠죠. 네. 그리고 참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 보고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우리는 뭐 예상대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유지가 됐는데 이번 보고서의 국민연금 문제가 이례적으로 지적이 돼서 상당히 또 눈길을 끌죠. 그 미국 재무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경상학자라든가 당국 개입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그 한국 채권 주식 매매 동향 같은데 그렇죠. 집중을 하던데 이제 최근에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대규모 개입을 해서 그 원화를 좀 떨어뜨린,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는 제가 그런 의혹을 해서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런 영향력을 줄이는 노력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얘기들도 조금 나옵니다. 예, 저희가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익을 많이 봤군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국민연금이 항상 투자 잘 못해가지고 돈 까먹는 줄만 알았는데 국민연금이 코로나 때 굉장히 이익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분배 계획 같은 걸 보면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250조 원 정도 해외 주식 잔액이었는데 지금 이게 내년 말에는 한 328조 원 정도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월가 쪽에서 뭐 국민연금 자체는 이미 월가의 큰 손인데 이렇게 규모가 더 커지니까 아마 미국 재무부가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받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는 별로 주목을 안 받는 게 좋겠는데 저는 국민연금을 미국 재무부가 딱 포인트로 타겟을 맞췄다는 거는 글쎄 우리한테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환율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도 약간 좀 신경이 쓰이네요. 지금도 환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 1,300원을 갈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뭐 달러 그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 패턴도 달러 환율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또 지적을 해서 이것도 더욱더 관심 있게 보겠다는 그런 경고 같습니다. 이거 아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라든지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제 달러 그 그렇죠. 매수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 달러 원 했을 때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상당한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워낙에 이제 이 그 어마운트가 크다 보니까요. 또 이런 부분이 사실 뭐 국민연금 투자를 해외에다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요렇게 또 국민연금이 또 해외 투자를 늘리고 그 달러 자산의 투자를 점점 더 많이 할수록 환율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상방 요인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재무부의 분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예, 참 환율 보고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 손재규 기자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